그래서 서버 드리븐 UI란 뭘까요? 줄여서 SDUI라고 많이 인터넷에서 쓰이던데 맞습니다. 서버에서 UI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그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고 클라이언트는 오직 그 빌드 그 파싱만 해가지고 빌드하는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플러터에서는 직접 뭐 스캐폴드 안에 뭐 콜럼을 넣고 그 안에 위젯들을 이렇게 다 직접 정의를 해서 썼었는데 이 서버 드리븐 UI 방식에서는 서버에서 저희가 주고 싶은 데이터에 대한 타입들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왜 끄셨어? 네, 지금 이 녹화가 되는지 확인이 잘 안 되네요. 아이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 드리븐 UI 방식에서는 지금 원하는 UI에 대한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뭐 타입이라고 키를 입력 이름을 타입으로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여기 다 정의해서 플러터 코드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도록만 서로 규격만 맞추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서버는 데이터만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렌더링만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기존 방식과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UI를 변경하려면 기존에는 플러터 코드 들어가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서버 드리븐 UI 방식에서는 데이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수정하는 그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 때문에 저희가 스토어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도 직접 앱을 다시 빌드해서 올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앱 빌드하고 스토어 검수하고 배포하는 이 프로세스가 그냥 서버에서 데이터만 수정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업데이트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A/B 테스트랑 개인화가 클라이언트 주도 UI는 직접 다 빌드를 해보고 건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기 서버 드리븐 UI에서는 쉽게 서버에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이제 앱 동작 방식에서는 플러터에서는 직접 UI 렌더링과 서버 드리븐 UI는 서버의 제이슨을 해석하여서 렌더링 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이건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요. 컴포넌츠라는 이렇게 제이슨 형식의 값을 이렇게 플러터에서 받아가지고 노티피케이션 컴포넌트의 타입이면 여기에 대한 정의가 될 것이고요. 무비 리스트 컴포넌트면 여기 이 영화 목록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너레이트 리스트, 랭귀지 리스트 이렇게 원하는 걸 미리 다 정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S 이제 코드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VS 코드 보이시나요? VS 코드 안 보이나요? 네네, 잠시만요.
네네네. 예, 그럼 먼저 서버를 간단하게 타입스크립트로 구현을 했는데요. 서버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 index.ts에서 route 여기 안에 그냥 간단한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어 주었습니다. 네,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UI 엔드포인트 하나 만들어주고 URL 엔드포인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넘겨줄 데이터를 이렇게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페이지 1과 페이지 2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 또 다른 VS 코드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네, 여기 플러터 코드인데요. 크게 네, 그 여기 메인 함수에서 저희가 처음 빌드할 때 이니셜 라우트를 페이지 1이라고 정해주고 이때 페이지 1이라면 URL 페이지 1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페이지 2로 요청을 하겠다. 페이지 2라면 페이지 2로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SDR의 페이지를 보게 되면 fetch UI라고 처음에 이제 호출되었을 때 UI 값을 저희가 저장을 그 UI JSON을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fetch UI 하고 여기다가 widget.url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정리된 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처음 이니셜 라우트를 하게 되면 페이지 1에 대한 이 데이터를 요청을 받게 되고 그러면 최초 넘겨받는 데이터가 여기 아래에서 보이시는 콜럼과 칠드런과 그 아래의 내용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요.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콜럼 타입으로 텍스트와 버튼과 그 버튼의 액션 값과 그리고 또 다른 버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같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값이고요. 콜럼 타입의 텍스트와 버튼과 다음 이동 버튼.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 예, 이 저장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 디코딩한 데이터를 UI.json의 맵 타입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한 데이터가 이 두 번째 파일 파스 함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타입을 저희가 여기서 스위치 문으로 구분해서 이 어떠한 데이터인지를 볼 수 있고요. 지금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다 직접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콜룸이면 네, 파스 콜룸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 값 안에 있는 children 녀석들을 한번 다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각각에 대해서 다시 파스를 넘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children 안에 있는 타입이 텍스트가 또 있고 타입이 버튼이 또 있고 또 인크리먼트 카운터가 있는데 그게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텍스트, 버튼 그리고 또 저희가 미리 만들어둔 이 위젯들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방식.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이동을 한번 보면요. 다음 페이지 이동에 액션이 내비게이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속성을 보면 혹시 안 보이셨나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화면 윈도우 공유를
제 녹화를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되네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 에뮬레이터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네, 저희가 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두 번째 버튼의 속성이 다음 페이지로 이동, 버튼의 속성의 밸류는 다음 페이지 이동이고 액션이라는 또 필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보면 이 액션에 대한 처리를 따로 해주도록 미리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이 액션을 핸들 액션이라는 또 다른 그 함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내비게이트, 페이지를 이동시키라는 액션을 가지고 있는 버튼에 대한 속성이었고요. 그래서 누르면 네, 여기 페이지 이동을 하죠. 그래서 눌렀을 때 이제 페이지 2가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네, 여기서 페이지 2라면 이렇게 요청을 해라 라고 먼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새로운 값이 넘어왔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예, 여기 새로 넘어왔죠. API 요청을 새로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페이지 2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넘어오는데 네, 여기 페이지 2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콜럼 타입의 텍스트와 버튼과 리스트 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버튼과 리스트 뷰가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버튼도 색깔이랑 이런 거를 지정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인 버튼은 그냥 단순하게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과 그러니까 밸류와 그냥 기본적인 엘리베이트 버튼만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또 저희가 정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버튼을 만약에 풀어놓고 속성값도 같이 보내주고 이거를 플러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만 뒀다면 네, 스타일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읽어서 저희가 원하는 버튼에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또 구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또 뭔가 많이 바뀌었죠. 방금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48로 했고 네, 색상도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거를 서버에서 값만 바꾸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화면의 UI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값으로는 저희가 리스트 뷰가 하나가 넘어오고 있는데요. 리스트 뷰에 텍스트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리스트 뷰. 예, 되게 간단하게 그냥 아이템들이 뭔지를 보고 그 리스트를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얘네도 프로퍼티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서로가 동일한 규격 내에서 이게 짜고 치는 UI 그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좀 정형화된 규칙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 뷰도 사실 여기서 서버에서 리스트 뷰를 만약에 리스트 뷰 2라고 했다고 하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위젯만 리스트 뷰에서 리스트 뷰 2로 바꿨는데 그냥 이제 차이가 그겁니다. 저희가 리스트 뷰에 대한 위젯을 만들 수 있는데 애초에 만들 때 디자인된 리스트 뷰를 만들면 사실 서버에서 특별하게 뭐 디자인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카드 모양의 리스트 뷰가 됐고요. 그리고 정반대로 모든 디자인을 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건 리스트 뷰 3로 하나를 만들어 뒀는데요. 잠깐 지워주고. 네, 리스트 뷰 3에서는 디자인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디자인이라는 네, 특성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 3에서 보면 이 관련된 디자인 제이슨을 디자인 관련 속성을 저장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모든 값들을 서버에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준비만 해놓으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뭐 아까 한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데모 구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서버 드리븐 UI를 사용하면 뭔가 서버에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DB를 또 같이 관리하면서 좀 쉽게 간단한 앱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거를 설계하고 좀 준비하는 것도 노가다가 많이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있어서 또 요즘에는 이거를 전적으로 서버 드리븐으로 관리하거나 클라이언트로 관리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마다 서버에게 종속시키는 그런 활용도 예시가 좀 많다고 네,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발표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A/B 테스트. 예예. 음, A/B 테스트. 가령 저희가 A/B 테스트. 예, 그겁니다. 저희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UI를 제어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마다의 그런 수정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이걸 반영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A/B 테스트에 대한 장점의 얘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뭔가 제가 A/B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뭐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광고 띄우고 앱을 빌드했을 때 광고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제 스크린샷을 찍고 싶은데 그냥 광고에 대한 속성값을 서버에서 잠깐 오프 시켜놓고 또 저희가 활용하고 싶은 대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게 좀 즉각적인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콜드 스타팅이 그 데이터에 오는 그 속도에 대한 얘기가 네,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예. 그 콜드 스타팅 문제는 이제 초기 데이터를 단계 단계로 나눠서 불러오는 방식이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불러오면 뭐 말하신 것처럼 시간이 더 걸릴 거고 네네. 음, 네. 서버가 또 위치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뭐 이어서 얘기해드리자면 사실 답을 알고 그냥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그 왜 여쭤봤냐면 먼저 이제 그 제가 그냥 화면 이어받겠습니다. 화면 이어받을 네. 지금은 이제 REST API로 구현하셨잖아요. 맞죠? 승진님 맞나요? 안 들리세요? 승재님. 네네네. 네. 이걸로 구현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죠? 이게 이제 HTTP 1.0이잖아요. 요거의 장점이 사실 이제 그 CRUD를 구현할 때 기본적인 뭐 포스트 겟뭐 딜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서 구현이 쉬워서 그리고 문서 구현 쉽고 모두가 대충 다 써봐서 그러니까 이제 전달력이 높다 이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저거 이제 서버 드리븐 UI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그래프 QL이나 이제 gRPC 이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유가 얘는 이제 HTTP 1.0부터 아마 3.0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게 2.0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속도가 요게 훨씬 느리거든요. 아마 1.1일 거예요. 네, 요게 훨씬 느리고 얘랑 얘를 쓴 다음에 그 쿼리를 개선해서 속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 콜드 스타팅 문제를 없애려면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얼만큼 계속 줄일 수 있는지 네,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장점은 저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오버플로우가 나버려서 뭐 이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렌더링 이슈나 뭐 휴먼 에러 뭐 빼먹었을 때 이제 개선이 다 가능한데 단점은 이제 초기에 이 컴포넌트 자체를 만들 때 인력이 배로 들어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그 기본 UI를 한번 플러터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고 이걸 데이터를 다시 서버로 옮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쿼리 개선이나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줄이는 이런 그 콜드 스타팅을 줄이는 이슈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장단점이 네, 존재는 합니다. 근데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그리고 뭐 토스 아마 외국 회사에서는 에어비앤비 네 이렇게 되게 많은 회사에서 사실 그 업데이트 네 페이스북 네 되게 많은 회사에서 이제 그 이런 방식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추세예요. 프론트 직접 그리는 거를 좀 피하는 추세긴 합니다. 트렌드는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다. 왜냐면 우리가 스토어에 업로드하면 이제 수정하고 싶을 때 일주일간 손도 못 대죠. 이거 그 심사 거기다가 심사 받고 맞으면 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사들은 배너 광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배너 광고가 이제 뭐 일주일, 뭐 2주 이렇게 계약 형태니까 배너 광고가 끝나면 광고를 갈아치워줘야 돼요. 그 새 광고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 업데이트 시기를 뭐 일주일 뒤로 그 타이밍에 맞춘다? 배너 광고 그게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기본 구성 자체는 일반으로 하고 저런 배너 광고만 이제 그 서버 드리븐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뭐 종류는 많거든요. 왜 그러시죠, 정우님? 그래서 그냥 간략 그러니까 놓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뭐 다른 거 질문하시면 아마 맞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섞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를 다 던져주는 방식도 쓰기도 하고 보통은 아마 그 탭 같은 거 있잖아요. 탭뷰 네이티브에서 탭뷰고 아마 플러터가 이제 바텀 네브바인가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로컬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이제 그 안에 페이지들만 섞기도 하고 맞아요. 뭐 섞을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오프라인 이슈가 있어서 이게 단점은 이제 글로벌 작업할 때 있잖아요. 문제가 이제 저희가 뭐 리전 글로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다른 서버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 지원하려면 보통 뭐 도쿄로 리전을 많이 설정해 두고 뭐 북미 쪽 하면 북미에 두거나 뭐 캐나다라든지 뭐 남미 시장 지원하려면 막 그렇게 쓰는 리전들이 있는데 리전별로 서버를 다 열어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지 돈이 배로 들 수 있다. 업데이트 조금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네, 돈이 배로 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애초에 네,
애초에 다 요즘은 이제 선언형 UI라는 게 이제 함수로 그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서버에서 받아서 그 파싱하지 말고 파싱하라는 용도가 아니니까 맞죠? 코드가 방대해지고 이제 그 내가 앱만 만들고 배포를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이제 네트워크 통신까지 배워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생기죠. 네. 맞죠. 리모트 컴피그의 이제 책임을 더 높게 준 그거죠. 맞죠. 근데 뭐 부분 뭐 써볼 만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앱이 어느 정도 잘 풀려서 광고를 달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 애드몹 이외에 그렇게 배너 광고를 받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딱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쓸 때 빼버리고 그 광고 추가로 못 받거나 뭐 하면은 네, 계약 끝나면 바로 빼버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아마 대형 앱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도 최근에 보면은 그 광고 몰래 쓱 밀어넣고 반응 구리면 다음날 지웁니다. 진짜예요? 카카오 요즘 광고 몰래 밀어넣고 반응 구리면 바로 다음날 지웁니다. 네,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그 저도 몰랐었는데 그 프로필 업데이트하면 뭐 업데이트한 사람 나오게 볼 수 있는 창이 있더라고요. 프로필 업데이트한 사람만 나오게 뭐 하는 뭐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거기 사이에 광고 끼워 넣었다가 반응 구리니까 내렸다 끼웠다 내렸다 끼웠다를 한 다여섯 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그 광고 그게 구리다고 네, 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카카오 뭐 광고 들어가면 앱 안 예쁘다더니 이젠 다 처박냐? 메시지 건당 광고 나오겠네. 뭐 이런 애들이 욕을 하는 그런 썰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아마 큰 기업들에서는 광고라든지 뭐 외부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숙소 추천 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을 때 이 배너, 이 숙소나 이 여행지 배너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갔는데 일본에서 접속했는데 뭐 한국 숙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추천 로직 만들 때도 사실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접속 가까운 리전으로 분산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 리전을 때렸을 때 나오는 광고가 다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런 방식을 쓰면 되긴 합니다. 맞죠. 게임도 가능하죠. 게임도 아마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게임이 안드로이드, iOS 그 이렇게 동일 서버가 아니라 분리돼 있었던 게임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만날 수 있고 iOS 사용자는 iOS 사용자만 만날 수 있었던 게임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다 통합으로 나오지만 분리되어 있는 게임들에서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하는 중인데 iOS는 안 하는 중.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때가 왜 그랬냐면 iOS가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은 그 업데이트가 좀 빡빡하게 굴잖아요. 뭐 14인 테스터라든지 뭐 이런 걸로 괴롭히는데 전에는 진짜 그냥 개나 소나
뭘 올려도 받아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 iOS는 업데이트 하려면 심사 기다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빡빡하게 오니까 안드로이드 쪽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게임이 뭐 일부 캐릭터가 여기 iOS 때는 있음. 근데 여기는 아직임. 뭐 이런 그래서 막 그 iOS 쪽에서 플레이하던 사람들은 iOS 사람들이 뭐가 좋다, 구리다 이거 평가를 보고 현질함 이런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막 캐릭터 뽑기 같은 게임들은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그 버전별로 좋은 캐릭터들이 막 정해져 있잖아요. 뭐 롤도 그렇지만 뭐 네. 그래서 그런 꼼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오히려 iOS 쪽이 업데이트가 쉽고 안드로이드 쪽이 좀 귀찮아져서 어렵다기보단 귀찮아져서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 서버 드리븐 UI가 사실은 리액트 네이티브 쪽이 좀 더 편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근간이 디자인이 HTML을 이제 그 리액트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공유하잖아요. 둘이 서로 뭐 일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HTML 방식의 그 HTML CSS 방식이라는 그 근본은 그대로니까. 그리고 이제 웹뷰가 좀 빡치거든요. 웹뷰 웹뷰가 좀 지저분함. 그리고 플러터 쪽에서도 요즘 외국 자료들에서 서버 드리븐 UI가 외국 컨퍼런스에서 한 건씩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꾸 버전 대응할 때 저희가 뭐 이번에도 3.29 29.0이 나왔을 때쯤에 이제 뭐 앱 개발 서비스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새 버전이 더 낫나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기 버전을 막 올려보잖아요. 그 내 로컬에서 버전 올려가지고 다시 뭐 재빌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웹뷰 다 터졌습니다. 이 웹뷰가 항상 플러터 업데이트마다 말썽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웹뷰가 플러터에 잘 안 맞는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저런 방식들이 플러터 쪽에서도 약간의 조짐이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일본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서버 드리븐 UI까지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그래프QL 짜고 막 쿼리 속도 개선하고 뭐 하고 그 파싱 해주고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이 쓰기에는 사실 그 특정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이너한테 야 버튼도 그려주고 뭐 패딩도 정해주고 뭐 어떤 거를 다 해줘라고 했을 때 디자인 요소를 모든 앱에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면 뭐 한 번만 해두면 되니까 그럴 때 좀 쓸 수 있는 것 같고 개인이 쓰기엔 좀 투머치하다고 저도 생각되긴 합니다. 네, 그 뭐지 개인이 하기엔 왜 투머치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웹 그러니까 앱에 관련된 이제 뭐 API 서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앱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이제 그래프QL로 한다 하면 그래프QL 서버가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지 보수가 좀 빡세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인프라가 터져도 시간 걸리고 여기도 또 인프라가 또 달려 있잖아요. 여기 인프라 터져도 문제고 이제 이 앱도 지속적인 뭔가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소스가 필요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잘못하면 오히려 사실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인원이 예를 들어 GraphQL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GraphQL 이 문제가 뭐냐면 이 GraphQL을 이걸 하면서 플러터도 할 줄 알아야 이게 문제죠. 모르면은 그 반대쪽의 개발자가 굳이 이걸 그린 다음에 이 수치 값을 다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가 뭐 이거고 뭐 인덱스가 뭐 이거고 이거를 다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GraphQL 작업하는 사람이 그 플러터 디자인 시스템에 이해도가 없으면 이걸 다 정리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근데 플러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자동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기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밀어붙일 거라면 오히려 그냥 페이지 수를 줄이고 좀 간단한 앱을 더 빨리 찍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엔 사실 요거 정연하게 공부할 거면 사실 뭐 LLM 말아서 뭐 하는 거 공부하는 이게 조금 더 그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MCP 통신 같은 거 해서 LLM 붙여가지고 네. 네. 아니면 일부 서비스, 그러니까 네 배너 이런 게 웹이 잘 돼서 배너 광고 같은 거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사실 GraphQL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파이어베이스 붙여서 리모트 컨피그로 해서 그 배너 광고만 리모트 컨피그로 대처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일단 인프라 터져도 자동 복구 알아서 해줘. 이런 게 있잖아요. 파이어베이스가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틀 먹통된 적이 있거든요. 2년인가 3년 전에 이틀 먹통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니까 잠시 이 데이터만 내 서버에서 만약에 리모트 컨피그에서 에러 터지면 서버에 호출해서 데이터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그 if문 조건문으로 처리해두면 이제 내 쪽 인프라가 문제가 그러니까 인프라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걸 복구하는데 장애 복구하는데 시간 쓸 일은 적을 거예요. 맞겠죠? 오히려 그냥 제이슨만 작업해두면 되고 뭐 그 HTTP 그 네트워크 통신 이런 거 안 배워도 되니까. 네, 오히려 일부만 쓸 거면 저는 리모트 컨피그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그 작년에 갔다 왔던 컨퍼런스에서 네 그 데마에칸에서 배너 광고를 그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로 관리하고 있었다. 네, 실제로 거기도 똑같이 이제 그 중간에 뭐 추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배너 광고를 돈을 받고 달아주기 때문에 그 광고를 갈아 끼울 때마다 업데이트 주기 맞추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은 게 그 프론트가 할 일이 있고 이제 서버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게 그 중간에 여기서 이제 혼종 계층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약간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라기보다 공부할 양도 많고 그 작업 속도가 안 난다라는 저는 사실 그런 근거긴 해요. 개인적인 그냥 취향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서버 드리븐 UI를 하고 싶으면 네이티브로 만들기. 사실 이게 더 큽니다. 플러터라는 이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 그랬으면 그냥 네이티브로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네이티브에서 그냥 그려서 하고 응. 맞아. 어디서 문제가 터져서 막 하기 그 추적하기가 좀 느려 놓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플러터는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데 그런 그 뭐라 하죠? 네이티브들의 뭐 그 렌더링이나 뭐 스크롤 엔진 뭐 이런 이점을 포기하면서도 개발하는 이유가 속도인데 플러터가 근데 저걸 하면 그거를 놓치는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서버 드리븐 UI 쪽을 가져가는 그 회사들 보면 그 네이티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긴 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음. 아 그래도 근데 약간 뭐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그 뭐라 하지? 그 방향을 또 얻은 거니까요. 네. 승재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바로 할까요? 네네네네네. 잠깐만요.